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마치 내 모습이 흐릿해지고 내 목소리는 사라지고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듯한 그런 기분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관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고 자아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아주 서서히 교묘하게 파괴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는 결코 노골적인 잔인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관계의 초기 단계는 보통 엄청난 매력과 칭찬, 그리고 폭풍 같은 애정 공세로 가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러브바밍 단계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은 마치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희망과 꿈, 성격까지 그대로 비춰주며 운명적인 사람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처럼 보였던 이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을 올가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면은 서서히 벗겨지고 당신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미묘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의견이 조용히 묵살당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좀 하며 비꼬는 말투일 수도 있고 그건 틀렸어라며 끊임없이 당신의 말을 교정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스스로의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오해했나 보네. 결국 당신은 상대의 비난이나 냉대를 피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듯 뱉을 말을 몇 번이고 거르고 또 거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한때 당신의 자존감을 이끌던 내면의 목소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로 대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마치 수천 번 종이에 베이는 고통처럼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고 당신의 의견을 접고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사과할 때마다 당신의 정체성은 조금씩 땅을 잃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아 개념 자체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며 스스로는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당신은 감정적이고 불안정하며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항의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이 과민 반응하거나 상황을 왜곡한다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느껴도 된다고 허락된 감정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한때 당신의 길을 안내하던 믿음직한 나침반이었던 직감을 더는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점차 나르시시스트의 인정과 판단에 의존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 끊임없는 무효화가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것들, 당신의 취미, 친구관계, 열정은 모두 시간 낭비이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되거나 조롱당합니다. 당신은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일부를 하나씩 또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본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낯선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무너진 것은 당신이 갑자기 무능력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조건부이며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입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침식 과정은 고립을 통해 더욱 가속화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정체성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떼어놓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거나 사실 그 사람들은 널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고 속삭입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점이 사라지면 당신의 자아상은 나르시시스트가 제공하는 왜곡된 피드백에 의해서만 형성됩니다. 당신은 깊은 혼란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혼란을 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더욱 묵이게 됩니다. 이 정체성 침식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당신이 스스로를 억압하는 데 공범이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 것이죠. 그 관계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위해 써내려간 이야기를 더 깊이 믿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망가졌고 결핍이 많으며 유난스럽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진짜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조종의 결과일 뿐입니다. 회복은 당신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깊이 묻혔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자기의심, 죄책감이라는 두꺼운 층 아래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문제라고 믿도록 세뇌당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순간 재건은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가장 교묘한 조종 기술 중 하나는 보상과 처벌을 이용한 조건화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물을 훈련시키는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간식을 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간식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이 방법을 정확히 사용하여 희생자의 감정적 삶을 통제하고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정을 구하고 거절을 피하도록 길들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 주어지는 아낌없는 칭찬, 애정, 심지어 선물과 같은 미묘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러브바밍은 뇌에 도파민을 분출시켜 강렬한 쾌감을 주고 강력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그 모든 감정적 보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침묵, 비꼬는 말투, 정서적 거리두기 혹은 폭발적인 분노가 들어섭니다. 이 사랑과 거절의 순환은 당신의 새로운 감정적 리듬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뇌는 착한 행동을 평화와 애정과 연결하고 나쁜 행동을 혼돈과 거절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행동은 더 이상 진정한 자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칭찬을 받을지, 무엇이 처벌을 피하게 할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줄이고 의견을 바꾸고 욕구를 포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안정감은 그들의 기분에 좌우되고 당신은 오늘 그들의 어떤 모습을 마주하게 될지 예측하려 했으며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조건하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 중 하나는 사랑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란 복종, 순응, 그리고 감정적 자기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사랑에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결을 갈망하는 것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황홀했던 순간들, 칭찬, 열정, 드물게 느껴졌던 교감,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쫓게 만드는 미끼가 됩니다. 이 패턴은 또한 깊은 감정적 혼란을 유발합니다. 어느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관심을 쏟아부으며 당신을 소울메이트라 부르고 그 누구도 당신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완전히 돌아서거나 사소한 일로 당신의 인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의 인정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그 순환 속에 가둬둡니다. 당신은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순응하면, 덜 감정적이면, 더 이해심이 많아지면 아마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 헛된 희망은 당신을 그 굴레 속에 묶어두고 수많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며 또 다른 쾌감을 위해 감정적 학대를 견디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생존을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는 것과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투쟁 도피 반응에 맞춰져 있지만 도망치거나 싸우는 대신 당신은 아첨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견딥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라우마 본딩, 즉 외상적 유대입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재구성하여 사랑을 기쁨, 안전, 상호 존중이 아닌 고통으로부터의 안도감과 동일시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조건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재프로그래밍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당신은 그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통해 통제되거나 칭찬을 통해 조종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구의 인정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그 보상이 결코 진짜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단지 도구였을 뿐이며 당신은 그 처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감정적 자유를 되찾고 트라우마가 아닌 진실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나르시시스트 관계가 남기는 가장 마비시키는 효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마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묵살당하거나 처벌받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당신에게 위험한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당신은 시도하기를 멈춥니다. 싸우기를 멈춥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어떤 힘이 있다는 믿음을 멈춥니다. 한때 당신의 강점이었던 것, 즉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결정을 내리고 자신을 옹호하는 능력이 체계적으로 억제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이나 대화 대신 당신은 방어적인 태도, 분노, 조롱 또는 완전한 감정적 차단과 마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과민 반응한다고 비난하거나 책임을 완전히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을 당신에게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좌절감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울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며 어떤 감정이든 느낄 권리에 대한 자신감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실패의 경험이 쌓일 때마다 당신의 희망은 줄어듭니다. 어차피 해봤자 뭐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을 탓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덜 예민하고 덜 의존적이고 더 이해심이 많았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텐데,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덫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저항을 멈추고 나르시시스트의 기대가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더라도 완전히 적응하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진정성을 포기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의 자존감, 독립성, 그리고 주체성을 잃게 됩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학습된 무기력이 관계가 끝난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당신의 선택의 의심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마비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이나 갈등으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말이죠. 당신의 신경계는 자신을 옹호하는 것을 처벌과 연관짓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조차 갈등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력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직업, 육아,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힘을 가졌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무력하고 의존적이며 감정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진실은 학습된 무기력은 종신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화된 반응일 뿐입니다. 학습되었듯이 그것은 또한 학습을 통해 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무력하다는 거짓된 믿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작은 방법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엇에 예라고 말하고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할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설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침묵당했을지라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치유는 당장 거대하고 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의 작은 행동들로 시작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선호를 표현하고 미안해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힘을 다시 믿도록 뇌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하도록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때 가졌던 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지지와 함께 당신은 그것을 되찾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의 신경계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적응합니다. 가장 흔한 적응 중 하나는 과잉 경계입니다. 당신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갈등, 기분 변화 또는 감정적 위험의 징후를 항상 살피게 됩니다. 마치 내면의 경보 시스템이
절대 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날선 채로 아침을 맞이하고 지쳐서 잠이 들며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당신이 본래 극적이거나 불안한 성격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당신을 생존 모드에서 살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라면 어떤 것이든 눈빛, 말투, 한숨,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경계는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당신에게는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은 행간을 읽고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예측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가장 슬픈 부분은 때때로 당신의 예측이 맞다는 것입니다. 평온에서 혼돈으로 얼마나 빠르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지 당신은 이미 보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한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가 폭발적인 분노나 돌처럼 차가운 침묵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합니다. 당신은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자신을 침묵시킵니다. 이런 종류의 끊임없는 경계는 극도로 소모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투쟁 도피 상태에 갇혀 있고 긴장, 두통, 소화불량, 피로,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거나 TV를 볼 때조차 당신의 몸은 항상 충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멀어져 몸이 마침내 이완될 때까지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당신의 신경계는 위험에 너무 익숙해져서 평화가 낯설게, 때로는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잉 경계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들에게서 이협의 징후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조종하려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중립적인 행동을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어떤 관계에서든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당신의 방어벽은 높이 솟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과도하게 분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지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필요할 때조차 대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에 대해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안전하고 싶다는 매우 인간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과잉 경계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뇌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유지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유를 잃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반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의 기능장애를 관리하는 데 휘감기고 당신 자신의 필요는 다음 감정적 지뢰밭보다 항상 한 발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 아래 묻혀버립니다. 과잉 경계로부터의 회복은 신경계의 깊은 재프로그래밍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몸에게 안전이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폭풍을 예상하지 않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책감 없이 쉬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천히 당신의 신경계는 모든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며 당신의 목소리는 허용되고 평화는 더 이상 덫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과잉 경계 속에서 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혼돈에 대한 생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에게는 다르게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안전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서서 혼자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은 고통이 아닌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현실에 기반하여 다가올 일들을 감당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을 때 현실에 대한 당신의 감각은 단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가장 파괴적인 전술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인식, 기억,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왜곡된 현실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이 그들이 말했거나 했던 어떤 것을 꺼내면 그들은 그것을 논의하는 대신 딱 잡아떼거나 당신이 상상하고 있다고 비난하거나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나중에는 깊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조종의 목표는 통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버전의 현실을 당신에게 더 쉽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잔인하거나 굴욕적으로 느껴졌던 말에 대해 넌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그 상황을 오해했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러한 의심을 내면화할수록 나르시시스트가 이야기를 주도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이 진실의 왜곡은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관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인식했던 당신의 일부는 이제 죄책감, 혼란, 자기의심에 의해 압도당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현실인지에 대한 해석을 나르시시스트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의 기억은 그들이 다시 쓴 사건의 버전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는 전쟁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을 믿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감정적 마비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정, 관찰, 감정을 재차 의심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조차 당신의 인식이 유효한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합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가둡니다. 쇠사슬이 아니라 의심으로 말이죠. 당신의 현실 감각이 너무나 흔들려서 당신은 주변 세계를 해석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현실 감각이 손상되면 당신은 조종하고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립감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은밀하고 미묘합니다. 항상 시끄럽거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닫힌 문 뒤의 대화 속에서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나쁘게는 당신의 경험이 목소리를 낼 만큼 타당하지 않았다고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감옥이 되어 당신의 이야기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수준의 조종으로부터의 치유는 당신의 진실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다시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다른 아무도 그것을 확인해주지 않더라도 당신 버전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허락을 자신에게 줄 때 시작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패턴을 추적하고 감정을 확인하고 사실과 허구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체계적으로 자신을 불신하도록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명료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종의 층 아래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수록 그 명료함은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왜곡이 아닌 진실에 기반하여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쓸 힘이 생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고 당신의 기억이 존중받으며 당신의 인식이 신뢰받는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로부터의 치유는 단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걸어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당신의 마음과 가슴 깊이 박혀있던 거짓말들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짓말들은 노골적인 명령의 형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당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부당한 대우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현실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당신에 대한 무시, 묵살, 그리고 책임 전가를 통해 당신은 어쩐지 항상 당신이 문제라는 뒤틀린 믿음을 흡수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해로운 거짓말 중 하나는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만약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조용히 있고 더 수능적이 되거나 감정을 억누르면 아마도 당신이 갈망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말은 당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야 힘을 얻는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자기희생의 순환에 갇히게 합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고 당신의 감정이 비합리적이며 당신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믿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잡고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나르시시스트의 투사입니다. 당신에게 깊이 각인되는 또 다른 거짓말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항상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직함을 갈등이나 감정적 철회와 연관짓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목소리는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당신의 진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회복은 당신의 목소리가 다시 중요해진다는 것, 당신이 보복에 두려움 없이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를 표현하고 당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또한 종종 당신이 혼자이며 다른 누구도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거나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배웁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고립시켜 그들이 당신 자신을 보는 유일한 렌즈로 남기 위한 가장 좋아하는 전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왜곡의 일부입니다. 진실은 당신은 결코 과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환경에 있었을 뿐입니다. 일단 그 환경 밖으로 나와 더 건강한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 공감, 그리고 인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을 버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재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작고 부끄럽고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모든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지? 만약 그것이 비판적이고 폄하하고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아직도 당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당신 자신의 목소리, 즉 연민, 진실, 그리고 자기 존중의 뿌리를 둔 목소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슬퍼할 필요도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관계의 상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으며 보낸 시간의 상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 슬픔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해방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그 거짓말들의 실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그 무게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에서 사랑은 움츠러들므로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렇다고 믿도록 조종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정한 자아, 거짓말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그 자아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치유는 그 자아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버릴수록 당신은 더 많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